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총선 전에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비판이 이니까 나 대표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뭐가 있냐고 반박했는데요. 틀린 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인식 중에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을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였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길 선거 또는 중간은 갔을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탄핵된 정권의 여당으로서 혁신과 쇄신을 하고 난 다음이어야지요. 달라진 게 없어서 심판받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 한반도 평화는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 정상이 수시로 여러 번 회동을 가져도 모자랄 국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총선 성적에 도움이 안 되니 북미는 만나지 말라. 이게 국익 위에 자유한국당에 당리당략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될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어느 시대라고 할 것도 없이 안보 현실을 이용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색깔론으로 민의를 흔들려고 한 과거는 부정하기 힘들잖아요. 총선에 도움 안 되니 북미는 만나지 말라. 이럴 게 아니라 북미가 만나도 누가 만나도 걱정이 안 되는 당. 아니, 한반도 평화 국면이 조성됐을 때 박수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시부터 7시까지 KBS 1라디오 스튜디오는 용수처가 됩니다. 용수처에서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은 11월의 마지막 날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용민 라이브 이번 주만 목요일, 금요일 순서가 바뀝니다. 모든 순서, 모든 코너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과 함께 이제 감기를 떨쳐내셔야죠. 네,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빨리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건강, 체력이 국력입니다. 네, 체력이 경쟁력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 지난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에 쓰러져서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경 의식을 잃은 채 이 청와대 앞 텐트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의식 불명 상태를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알렸고요. 의료진에 의해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후송 후 1시간 반쯤 지나서 의식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이 황교안 대표가 간신히 눈을 뜨고 이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의 기초적인 회복은 돼 있다. 라면서도 하지만 저혈당과 이 전해질 불균형 문제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기자회견은 또 취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차린 이후 이 부인 최지영 여사에게 이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미 병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단식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에 정미경 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 황교안 대표가 사용하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의 몽골 텐트에서 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에 지율 스님도 생각이 나고요. 세월호 가족인 유민 아빠 네. 김영호 씨도 생각이 나고 50일 가까이 김영호 단식했죠. 씨 같은 경우 46일 단식했는데 네네. 예, 이거 사람에 따라고 체력이 다 다르니까 네. 8일 만에 이렇게 또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이렇게 이송될 수도 있는 일이 있죠. 예. 네, 그렇죠. 일전에 저는 이 기륭전자 김소연 부회장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정말 좀 불안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렇습니다. 극한 투쟁입니다. 단식 투쟁이. 네, 단식이란 건 정말 극한 투쟁입니다. 8일 만에 병원으로 후송된 황교안 대표 소식이었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는데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선 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 이 나경원 대표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 YTN은 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이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나경원 대표는 YTN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이 자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면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지난 7월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이 총선 직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건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그 말이 YTN 보도 그 말이죠. 네, 원문하고 뭐 크게 다른 취지는 아니어가지고 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에서는 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고 격분을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도 경악할 일이다라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경우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또다시 미북 회담이 국내 선거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 개최 시기에 유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쨌든 파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염두해달라.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열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예, 그래요. 아니 그 선거의 영향, 회담의 영향을 받아서 투표할 때 표심을 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모양인가 봐요. 예. 네.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내일 뭐 민주당을 찍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차 회담이 없었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승부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예. 네. 뭐 선거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요. 또 게다가 또 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올 2월 27일에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하필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홍준표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출마를 포기했는데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을 그날로 하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근거는 없는데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외교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을 다시 하라라는 취지로 이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네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네. 이 2심의 형량이 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국고손실 그리고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이구 이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를 해서 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를 두고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이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요. 네. 2심은 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대신 일부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1, 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사업비 2억 원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심뿐만 아니라 1심도 네. 파기를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1심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었는데 네. 그 이상의 선고가 파기환송심에서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체 그 형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네. 뭐 정말 그 형량대로 뭐 앞선 여러 재판들과 다 합쳐 본다면은 100살이 지나서나 그 출감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어이구 대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봤네요. 1심, 2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네. 보다 엄격하게 형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파기환송을 오늘 결정했네요. 예. 자, 오늘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교육부는 오늘 이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 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했던 2022학년도 이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이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특정 대학들에 한해서는 정시 비율의 하한선을 더 끌어올린 겁니다. 네. 이 16개 대학은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을 합산한 비율이 45%를 넘어선 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입니다. 네네. 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 특정 대학의 정시 전형 확대 외에도 이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균형 선발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이 모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현재 중2부터 폐지가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 뭐 개인 봉사 활동 실적, 수상 경력,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은 이 학생부에는 기재를 하되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이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대신 이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면접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 평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합쳐서 이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것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농어촌 학생 등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모든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네. 부와 정보가 집중된 부유층에게 도움이 되는 학종은 축소한다. 네네. 그러면서 사회 통합 전형을 모든 대학에 일정 부분 비율로 선발하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정시를 확대한다는데 정시 확대만이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서열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또 이 부유층 혹은 정보가 많은 그런 네네. 부모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뭐 출신 고교 이걸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사회적 서열이 나뉘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학 네. 서열을 그래서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인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그런 말 합니다. 사회부총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예. 네. 한꺼번에 그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길로 가는 그런 길목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결과를 함께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5 방송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또 정광훈 목사를 또 고발을 했나 봅니다. 고발이 네. 아니라 구속 촉구 기자회견. 구속 촉구 기자회견했군요. 네. 자, 그래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백원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백원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근무 당시 김기현 이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서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히 이첩한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라 이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를 하면 된다라면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고 또 비서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 행정 처리 결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백원호 부원장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안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이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으로 이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1년 전인데 검찰은 1년 동안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제야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검찰 수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끌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네네. 이거를 지금 검찰이 털고 있는데 다 지난 사안을 갖고 이제 터는 것은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떻게든 네. 기소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백원호 부원장은 지금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이 화를 입는다라고 오늘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이 칼럼에서 썼는데 네네. 의도가 있는 수사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통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걸 갖고 지금 뭔가 비위가 있다 혹은 뭐 뭔가 부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뭐 지금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양상이 뭐 시즌 2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은 재미없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검찰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백원호 부원장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뭐 비서실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네네.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주가 조작을 기획했었다. 이 보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이제 주가 조작 시도를 했다라는 건데 이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그룹 차원의 계획을 짜고 주가 조작을 감행했다라는 보도가 오늘자 한겨레에 나왔습니다. 네. 이 M사 합병 추진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 이 문건은 2015년 4월 만들어진 14쪽짜리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절차와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합병 전략 등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작성 주체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미전실 문건이나 양식, 표현 등이 동일해서 네. 삼성 미전실이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 문건이 작성된 직후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이 됐습니다. 삼성은 이 문건에서 이 합병 비율에 대한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문제 제기를 예상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 합병을 결의한 후에 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성물산 주식 3장을 제일모직 주식 1장으로 바꿔주는 비율이어가지고 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삼성물산만 못한데 네. 고의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되면 그렇죠.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 거니까. 있죠. 네. 반면에 삼성물산 주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삼성물산 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병 후에 주식값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주가에 악재가 되는 것들을 합병 이전에 발표하고 호재가 되는 것들을 합병 이후에 발표하는 방식을 사용하자라는 네. 건데 이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세 조종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뭐 말씀하신 대로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고 또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과실도 얻었고요. 반면에 국민연금은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참여연대가 일전에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후자금, 네, 5천억, 6천억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이렇게 연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이득 보고 국민연금은 손해 보고. 네, 일단 손해를 본 건 사실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이 한 3가지가 동원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죠. 네네. 그리고 분식회계를 했죠. 분식회계를 했죠. 주가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부정행위 3종 세트가 네. 그야말로 시전이 됐습니다. 삼성 불법의 끝은 어디인가? 네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 측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언급을 꺼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취재 기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법원 가서 어떻게 또 판단을 받을지 그때 가서 뭐 다 드러나겠죠. 규명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베르님 진정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국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짜장 단무지님 계엄도 부하죠. 매국도 부하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천국에서도 우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869번 쓰시는 분 나경원 의원 때문에 무척 슬픕니다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나 대표 북미 회담을 총선 이후로 늦춰라. 트럼프 총선을 북미 회담 이후로 늦춰라. 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차들도 많아지고 사고도 잦은데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선운산 나들목 진출램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습을 하고 있어 잘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로도 마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있는데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도 판교 구리 방면으로 서안안 부근 3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의정부 3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뒷차량들 막힙니다. 서울 시내도 한강 주변인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일어나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정체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든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죠.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 관련한 2건의 공소 사실을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2개의 공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앞서 검찰이 지난 9월 사문서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기재했는데 이달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적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사건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같은 사건이란 것이 검찰의 입장인 거죠. 양지열 변호사는 9월 6일에 재판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데 검찰이 이를 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기소할 때 뭔가 부실한 증거를 갖고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9월 6일 날 재판을 넘기면 원칙적으로는 네. 그다음부터는 법원의 관할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법원이 결정할 사안을 인신도 증거도 다 법원이 관할할 사항이었어요. 네, 공소장은 그 연도가 틀리고요. 네. 며칠이 틀린 게 아니라 아예 연도가 틀리고. 2012년 9월 달이냐 2013년 6월 달이냐 네. 3월인가 6월이냐. 또 하나는 위조를 했다는 게 처음에는 성명불상의 누군가와 공모에서 행위자가 다른 거죠. 예,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중간에. 그 사람을 통해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가지고 스캔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아래 한글 어떻게 해서 출력해서 이렇게 완전히 행위가 달라졌잖아요. 혼자서. 예. 그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행위가 기재돼 있으니 이게 동일한 사건이 맞느냐. 이게. 김용민 라이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을 해야 할 미국에게 우리의 약점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국면 아닙니까? 예. 협상 상대방에게 제1야당 대표가 예.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게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또 한 축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총선 전에 안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제1야당 대표의 이야기가 그쪽에 어쨌든 흘러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갈등 사항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내부적 갈등 사항이 있을 텐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좀 잘 협상해주면 이 문제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약점 잡힌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째에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미경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뜻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정미경 최고위원 검사 출신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의석을 늘려서 모든 법안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한 몸이다. 같은 정당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석이 넘든 20석이 되지 않든 그 정도 규모의 정의당이 모든 법안에 캐스팅 보트를 갖게 만드는 제도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대의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 민주당도 그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우리도 양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수 정당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기존의 지역 기반을 좀 넘어서서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소수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 말 자체는 맞는데요. 네네. 이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네. 정의당이 모든 것을 일당처럼 주도권을 잡게 하는 제도니까 반대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라는 건 정의당한테 양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사실은 한 몸이에요. 같은 아하. 정당으로 보인다니까요. 김용민 라이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의문의 여지 없는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하명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바로 대통령 친구 송철호 현 시장을 지칭하는 거지요. 바로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 당시 의원이 자기 당 후보도 아닌 5번 후보 손을 잡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뻔하잖아요. 자기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켜야죠. 수십 년 지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다가 네. 이 송철호라는 분이
2014년도 그러니까 3년여 전이네요. 2014년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울산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무소속 후보였거든. 기호 5번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예예. 그 당시에 민주당은 기호 2번 민주당 임동우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그 당시 국회의원인데요. 문재인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자기 당 2번 후보를 지원한 게 아니고 5번 후보 송철호 옷을 입고 거리를 손잡고 다니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토크 콘서트 하고 자기의 소원이 뭐냐 그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의 절친한 사이 이거는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예예. 누가 보더라도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친구 당선시켜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입제도의 주요 골격 중에 하나인 정시 비율의 확대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 개선안이 공개됐는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했다. 모든 비교과 활동에 대입 반영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 요소, 배점 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 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 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듣고 오겠습니다. Goodbye, Norma Jean. No, I never knew you at all. You had the grace to hold yourself while those around you crawled. They crawled out of the woodwork and they whispered into your brain. They set you on the treadmill and they made you change your nam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Loneliness is tough, toughest road you ever played. Hollywood created superstar, and pain was the price you paid. Even when you died, oh, the press still hounded you. All the papers had to say was that Marilyn was found in the news.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자 미국 갔을 때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내년 4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소식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 있는 북미 대화의 시기에 언제쯤 다시 움직이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북한이 발사체를 또 쏘았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그 발사체 발사 소식 하여간 참 끊이질 않네요. 예, 북한의 신호를 뭐라고 보십니까? 북미 협상 네. 관련해서 네. 계속 미국을 좀 압박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꼭 나쁜 신호로만 보지 않는 것이 항상 그 북미 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좀 이 충돌이 오히려 더 잦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이 네.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중국 측에서 들어온 정보도 그렇고 또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서 네. 그쪽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중국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측에서도 한 3월 정도면 네. 지금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금년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한 3, 4월이면 이 미국 측과 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참 곤란하게 됐네. 그런 전망이 나왔답니다. 아니, 네, 상당히 북측에선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북측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이 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도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빼고는 사실 다 북한과의 협상에 소극적이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하원 그리고 나중에 상원 탄핵 심판 때 증인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상으로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얼른 북한 건을 하나 처리해서 네. 한동안 피해 있다가 네네네. 사임을 하고 이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홍걸 의장님이 그런 정보를 접하셨다는 건데 신뢰할 만한 정보겠죠? 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3월, 4월쯤에 북미 사이에 큰 타협이 있다. 어떤 타협이라고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빅딜은 쉽지 않겠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빅딜 아니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몰 딜로 예. 서서히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 하는 그거죠. 아이고 스몰 딜 그거 하나 도출해내려고 그래도 6월부터. 일단 작은 거라도 해야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나경원 대표께서 들으시면 좀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경미 님이 3월 4월이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나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여튼 3, 4월에 나름대로 이 북미 사이에 굉장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자유한국당 총선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북미 간에 그렇게 일정을. 시기가 보니까 꼭 그렇게 보이네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예. 그렇지만은 한국 총선에 개입할 의도는 북미 어디든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미국 가신다고 그래서 네네. 또 뭔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 한국 망신시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네네네. 예, 역시 그 얘기가 나와 버렸네요. 근데 참 너무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사정을 걱정해 줄 리도 없지만 이
우리 국내 정치 일을 가지고 네. 한반도 평화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 불리하니 하지 말아달라 이런 소리를 어디서 했던 간에 외국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건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쪽 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국민을 좀 어이없게 하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께서도 국민의 거의 70%가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하지 못하는 단식을 하시다가 뭐 목숨 걸고 하신다더니 뭐 8일 만에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23일을 하셨고 이 30일 가까이 한 달을 한 분도 뭐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당 분들은 역시 웰빙 정당이셔서 그런지 열을 넘기는 분들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킹선님, 북한은 우리 동포고 일본은 과거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힌 그런 존재인데 왜 친일은 되고 북한과의 평화는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한 것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신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국회에다가 얘기해야 될 패스트 트랙이니 이런 부분을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신 것도 좀 납득이 안 가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연장하라고 단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광복 후에 일본을 위해서 단식하다 쓰러지신 분은 그분이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열사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예. 자, 앞서 여론조사를 언급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개요를. 황교안 대표 단식 67.3%가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와 한 여론조사입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유선 RDD 방식을 이용해서 유선, 무선, RDD 방식으로 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 1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 김홍걸 의장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뭐, 물밑에서는 미국과 뭔가 대화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대하는 것인지. 뭐 북한의 태도가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좀 이 잘못한 부분이 이제 북미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조정자 역할을 하질 못했고 이 작년 4.27, 9.19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좋았을 때 금강산 정도는 재개를 강행하는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측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북측에서는 남측이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군중 앞에서 이 연설을 하게 해준 거. 능라도 경기장. 그런 거는 과거에 어느 북한 정권에서도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안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대접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면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은 남쪽하고 얘기해 봐야 뭐 UN 제재 핑계 대고 미국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남측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미국하고 협상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는 남측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뭐 지금 상대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남측과 뭔가 교류를 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마치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금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고 이제 작년에 4.27, 9.19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남측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남측과의 그동안 대화 노력이 실패로 갔다고 북한에서는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의 입지가 완전히 축소되고 좌천되고 이래버렸으니까 지금 누가 감히 김정은 위원장 붙잡고 네. 아유 그래도 예. 남측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그쪽도 활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런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남한에다가 이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놔라. 네. 뭐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또 매우 실망을 해서 네. 이제는 뭐 등 돌려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선언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만은 어떻게 미국을 좀 설득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화끈한 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쪽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네. 미국 측이 이 대부분의 관료들이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네. 마치 뭐 종교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예, 비건 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하고 대화를 해도 뭐 요지부동 꼼짝을 안 하니까요. 네네네. 그렇다고 뭐 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당장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엔 제재상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고 네. 이 거액의 현찰만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유엔 제재 대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 9.19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우리가 한번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네네. 그 기회를 놓친 게 참 아쉽고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가서 예. 이 남측 시설 철거해라 이렇게 해버린 상황이라 북한 실무진들이 감히 이제 뭐 남측하고 협상을 일단 해보자 하는 이런 말조차도 쉽게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북측도 네.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뭐 남측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가져오란 태도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고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어떻게든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노력했던 네네. 이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화제를 돌려서 우통벗은 로키의 본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트위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네. 이번 청문회 탄핵 청문회를 거치면서 망신은 많이 당했지만 네. 쉽게 탄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탄핵 찬성 여론이 별로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네. 네. 공개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네.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도 정치가 양극화돼 가지고 진영 논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반대파들은 이게 다 음모이고 외세와 뭐 또 내부의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들과 민주당의 음모다. 뭐 그러면서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완전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반대편이 결집하면은 또 이쪽도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런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다고 하는데 51%만 탄핵을 찬성하니까 그럼 19%는 잘못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 진영이 지는 거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인 거죠. 이 문제는 탄핵돼야 할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섰네요. 예. 알겠습니다.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어떤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효과야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죠. 네. 중국에서도 이번에 홍콩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네. 상당히 당황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 홍콩에 대한 보도를 네. 이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본 보도만 다 봐서 이제 중국 쪽이 왜 저렇게 하는지 중국의 시각에서 이 보도를 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고 글쎄 말이에요. 이 중국이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우리도 그것은 참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해서 무슨 유혈 진압이나 이런 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서히 고사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자기네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고 이제는 홍콩이 중국을 필요로 하지 중국은 홍콩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2부에서 잠깐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김홍걸 의장 6시 5분 2부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